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사는 42살 주부입니다.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예요. 제 인생에 이혼이라는 파란만장한 일이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취조라고 거짓말하는 사람과 평생 사는 것보다 딸과 사는 게 훨씬 낫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우리 딸 가슴에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싶었지만 지금은 이혼을 안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이혼이 무엇인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혼 스토리 들어보실래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나 일찍 부모님과 헤어졌어요. 어릴 적 기억이지만 생생한 것이 있는데 바로 부모님이 고함을 치면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은 제가 2학년이 되던 해에 이혼하셨고 저는 자연스레 고모네 집으로 가서 살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린 딸을 고모네 집에 맡기고 언제 오겠다는 약속도 없이 저를 버리고 떠나신 건 정말 너무 무책임하셨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부모님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정말 상처였습니다. 다행히 고모가 저를 친딸처럼 이쁘게 키워주셨고 고모도 결혼을 안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참 외롭고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공부하며 버텼어요. 저에게 유일한 희망은 공부였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누구보다 당당해져야 했고 그 유일한 수단이 공부였어요. 결국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되었고 고모도 정말 기뻐해 주셨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저는 공부에 대한 꿈이 있어 결국 대학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취업을 했고 당시 직장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지금의 남편이죠. 지금과는 다르게 참 다정하고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워낙 성실하고 바른 이미지라서 회사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사람이었죠. 저희는 무려 4년 동안의 긴 연애를 했습니다. 긴 연애를 하면서도 크게 흠잡을 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또 하나 기대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남들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손길을 제대로 느껴본 적 없었기 때문에 딸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는 시어머니에게 늘 고마웠습니다. 결혼하기 전 제가 혼자 자취하는 걸 알고 매번 반찬을 직접 싸주시면서 끼니를 잘 챙겨주셨고 아플 때면 엄마처럼 항상 전화 주시면서 챙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말 한마디를 참 이쁘고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결혼하기 전 시모 집에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 와라. 우와,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우와, 갈비찜에 잡채에 샤브샤브까지. 고생하셨네요. 우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수연이 오면 같이 요리할까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금방 뚝딱 했어.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뭐 힘든 것도 없었어. 그나저나 정말 꿈 같다. 우리 종민이 외동아들이라서 늘 딸 같은 며느리 생겼으면 했거든. 우리 수연이가 한 집안 가족이 된다는 게 이렇게 설렐 줄 몰랐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 잘할게요. 엄마, 내가 좋아하는 간장게장은? 예, 너는 자주 먹잖아. 오늘은 우리 수연이의 날이야. 수연이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다고. 치, 누가 보면 수연이가 딸인 줄 알겠어. 당연하지. 우리 수연이가 딸이지 그럼. 난 진짜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한다. 내 딸,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시모는 일찍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남편,
그러니까 외동아들 하나만 믿으며 사셨기 때문에 저를 딸처럼 여기고 정말 좋아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시모가 저만 따로 주말에 부르신 날이 있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근데 오빠랑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 맛있는 거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 받아라. 네? 이게 뭐예요? 용돈이야. 수연이 너 해라. 네? 아니, 이걸 왜... 제 생일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어머님 쓰셔야죠. 제가 이걸 왜... 아니야. 내가 조금 들어놓은 게 있는데 마침 만기가 됐어. 크지는 않지만 이자가 그래도 꽤 괜찮더라고. 결혼하고 살림하느라 모두 생활비로 돈 쓸 텐데 이거 보태 써라. 아니다. 이번에는 수연이 너 옷 한 벌 사 입어라. 매일 10,000원짜리 티셔츠 입지 말고. 응? 마음은 감사한데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종민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난 수연이가 부모님 없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바르고 곱게 자라준 게 너무 이뻐. 기특해. 수연이가 내 딸이지 뭐. 종민이는 내가 따로 챙길 테니까. 알겠지? 이건 여자들끼리 비밀이야. 쉿. 알겠지? 네, 어머님. 감사히 잘 받을게요. 이번에는 어머님 말씀대로 이쁜 옷 한 벌 사 입을게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래. 지금도 잘하고 있어. 진짜 시모는 거의 엄마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도 그 뒤에 마음을 확 열게 되었고 남편이 없는 날이나 명절이 아닌 평범한 날에도 시모 집에 가서 맛있는 요리도 해먹고 재밌게 놀다가 왔습니다. 참 행복했어요. 시모랑 엄마처럼 지낼 수도 있구나 하며 스스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저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겹경사가 찾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늦게 임신해 노산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시모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 기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배가 부른 저를 위해 요리도 직접 자주 해주셨고 인부복도 이쁜 게 많다면서 백화점에서 이쁜 옷도 따로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딱 1년. 아기 돌이 지나고 난 이후 그때부터 남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저한테 벌써 권태기가 온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좀 퉁명스럽다고 해야 할까? 좀 그랬습니다. 오빠, 이번 주 또 나가? 아니, 낚시 다니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자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뭘 어딨어, 여기 있지. 야, 다른 부부들 사는 거 봐봐. 요즘 캠핑하는 거 유행인 거 몰라? 남들은 아내가 오히려 나가라고 하더라. 오빠, 우리 아람이 이제 돌 지났어. 이때가 한창 이쁜 거 몰라? 알지. 야, 근데 누가 그러더라.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고. 내가 뭐 맨날 나가냐? 지난주에는 내가 아기 봤잖아. 고작 그 20분 놀아준 거? 야, 고작이라니. 그리고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랑 그럼 뭐라고 노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잘해봤자 소용없어. 애는 기억도 못할 텐데. 그냥 적당히 뭐든 적당히 잘해주고 밥 안 굶기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키우면 돼. 너도 너무 유난 떨지 마. 오빠, 그게 아빠가 할 소리야? 어차피 기억 못할 테니 그럼 대충 키우라고? 참나, 기가 막혀서. 그럼 뭐하러 아기를 낳았어? 매일 놀아달라는 말은 아니야. 그런데 가족과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나 아기 낳고 경력 단절돼서 맨날 집에 있는 거 몰라? 그러게, 운전 좀 배워두지 그랬냐? 아유, 맨날 내가 그렇게 운전 좀 미리 해두라니까. 넌 뭐 나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오빠, 나 대학 때 교통사고 나서 운전 트라우마 있는 거 몰라? 내가 뭐 일부러 운전 안 해? 그리고 아기 봐주시던 이모님도 다음 주에 사정 생겨서 그만두신대. 야, 그래, 잘 말했다. 아기 낳고 엄마들 다 혼자 해. 그동안 너가 복에 겨웠던 거지.
우리가 뭐 부자냐? 이모님을 쓰게? 오빠 진짜 이럴 거야? 나 몸 안 좋아서 이모님 부르는 거 잊었어? 게다가 오빠가 이모님 먼저 부른 거잖아. 일주일에 이틀, 3일은 편하게 쉬면서 육아하라고 나한테 말했잖아. 참나, 내가 떼써서 이모님 부르자고 한 것처럼 덮어씌워? 그리고 솔직히 오빠도 육아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근데 평일에 회식한다고 매번 늦고 주말에 낚시한다고 외박하고 이게 말이 돼? 네, 맞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한 편이에요. 엄살이 아니라 진짜 좀 체력이 약합니다. 빈혈도 있고 저혈압도 있어서 특히 아이 낳은 후 의사도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임신 초 남편이 저에게 주는 선물로 평일 이틀 정도는 이모님 도움을 받으라고 돈도 두둑히 챙겨주었거든요. 물론 남편에게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마치 제가 남편에게 떼써서 이모님을 부르자고 한 사람처럼 덮어씌우는 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야, 아무튼 이모님은 이제 부르지도 마. 너 빈혈? 그것도 솔직히 죽을 병 아니잖아. 너무 요란스럽게 그러지 좀 마. 차라리 잘 됐네. 이모님 아예 쓰지 말자. 알겠지? 그래, 이모님은 그렇다 쳐. 근데 요즘 주말마다 왜 이렇게 나가? 너무한 거 아니야? 바람 펴? 아이씨, 또 왜 바가지 긁어? 시끄러워. 버럭 남편은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더라고요. 아기를 낳은 후 남편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에게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는 건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이 뭐하니? 내일 아람이 데리고 놀러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종민이는 집에 있어? 어머, 너 왜 울어? 죄송해요, 어머님. 저 산후 우울증인가 봐요. 이상하게 다 짜증나고 속상하고 막 그래요. 오빠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유, 종민이 이 자식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워낙 편하고 그래서 별소리를 다 했네요. 오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기가 이제 막 돌이 지났는데 남편이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내가 키웠지만 참 이기적일 때는 정말 이기적이야. 옛날에도 학창시절에 내가 항상 도시락 싸주면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식탁에 두고 갔던 녀석이야. 반찬이 부실해서 창피하다나? 암튼 수연아, 울지 말고 집에 와서 밥 먹어라. 마음이 헛헛할수록 밥을 잘 먹어야 하는 거야. 어서 건너와라. 시모집과 신혼집은 한 정거장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시모집에 갔어요. 그런데 한창 밥을 먹고 쉬고 있는데 부엌으로 걸어가던 어머님이 벼랑간 중심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정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은 게 어떤 기분인지 제대로 느꼈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119를 불렀고 결국 어머님은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가는 그 길이 너무 외롭고 속상하더라고요. 남편과 싸운 날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자 다행히 시어머니는 깨어나셨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10통이나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서러웠어요. 나중에 의사소견에 의하면 시모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했습니다. 기립 시에 혈압이 낮아지고 어지럽고 때로는 실신하게 되는 상태까지 온다고 했어요. 어머니, 참만 다행이네요. 응, 그래. 진짜 나도 아까는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더라. 어머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번에만 이런 거 아니시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보니까 꽤 저혈압이라 이런 상태가 꽤 오래된 것 같다 하시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사실 얼마 전에 침대에 내려오다가 휙 쓰러져서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어. 그래도 그때는 시신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에휴. 어머니,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해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만약 제가 집에 없었으면 어머니 제대로 시간 안에 치료 못 받으셨을 거예요. 일단 충분한 물을 드셔야 한대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짜게 드시던데 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도 피해야 하고요. 응, 내가 잘 챙겨볼게. 안 되겠다, 어머님.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마침 이모님도 안 계셔서 방 하나 남아요. 그리고 아람이가 할머니 오죽 좋아해요? 뭐? 아니다. 에이, 그래도 신혼집에 내가 사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머님, 그럼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휙 쓰러지는 건 말이 되고요? 제 눈앞에서 어머님 쓰러지는 걸 보고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어요? 결국 시몬은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고생을 사소한다고 뜯어 말렸지만 저는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시모가 마치 엄마처럼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저에게 시모는 항상 곁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사정을 다 듣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집에 들어오자 집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아기가 울고불고 뗐으면 시모는 아이를 잘 달래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기를 볼 때 저는 아이 이유식을 편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보다 보면 솔직히 지칠 때가 많습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다행히 시모가 계셔서 같이 영화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면서 정말 재밌게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엄마와 딸, 딱 그런 느낌으로요. 그런데 시모가 들어와 살게 된 후 딱 3개월 후부터 남편은 갑자기 지방 출장이 많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오는 게 말이 되나요? 마침 남편이 온 날 저는 그동안의 일을 캐물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회사 기숙사에서 지낸다고? 회사 기숙사. 그때 사진 찍어 보내줬잖아. 아우, 졸리다. 아람이들 잘 지내? 무슨 프로젝트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지방에 오래 내려가 있어? 그리고 딱 2주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아직 일이 덜 끝났어. 어쩌면 2달 잡고 장기 프로젝트 할 수도 있대. 거기 건축 부지가 워낙 좋은데 회사 지점 그쪽으로 낼 건가 봐. 암튼 기초공사가 가장 신경 쓸 게 많아. 허가도 받아야 하고 할 게 많아. 한동안은 지방 내려가서 지낼 것 같아. 주말에나 올게. 그나저나 엄마는 잘 지내? 엄마 요즘은 저혈압인가 뭔가 그거 괜찮아? 오빠, 최소한 나한테는 전화 못해도 어머니한테라도 안부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집에 계시지만 오빠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 내가 핑계를 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 맞다. 다음 주 어머님 생신이셔. 알지? 다행히 일요일이더라고. 그때는 잊지 마. 꼭 내려와. 일요일? 26일이네? 아이씨, 안 되나. 왜 또? 그날 근무 없잖아. 급한 미팅이 그때 딱 잡혔어. 진짜야? 그럼 25일 토요일 잠깐이라도 내려와. 같이 밥 먹자. 간만에 스테이크 좀 썰자.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25일 그 전날에도 바빠. 나 진짜야. 오빠, 내가 진짜 오빠 회사 일하는 거에 간섭 안 하는 거 알지?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회사에 한마디 해야겠어. 참나, 주말까지 일하고 오빠가 오는 게 뭐야? 그리고 25, 26일 날 안 되는 거 맞아? 그냥 어떤 시간이든 되는 날이 있기는 해? 오빠, 나 진지해. 아람이 이제 걷게 되면 한창 이쁠 때야. 나도 남들처럼 사진도 찍고 아기 데리고 놀이동산도 가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 야, 평범하게 살면 돈이 땅에서 나오냐 하늘에서 떨어지냐? 다 내가 있으니까 너랑 아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너희들을 위해 내가 돈을 번다. 너희들을 위해 희생한다. 그러니까 참아라. 난 잘못 없다. 늘 이런 식의 대화 패턴이었죠.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도 아니고 주말마다 일하는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끼리 평범하게 밥 먹고 놀고 여행 다닐 수 있는 평범한 아빠가 되어주기를 바란 것뿐인데 제가 철없는 소리하는 아내라면서 남편은 매일 핀잔을 주었어요. 말이 도저히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2주 만에 집에 왔어요. 마침 딱 주말 오후에 잠시 친구랑 술 약속이 잡혔다면서 기분 좋게 나가더라고요. 대학교 동창이라면서 오랜만에 한껏 꾸미고 나가길래 의심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간 후 안방 침대 베개 밑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나갔더라고요. 원래 남편 핸드폰은 절대 보지 않는 타입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카톡하고 울리는 그 소리가 신경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바닐라라고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수상한 카톡을 보게 되었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바닐라라는 사람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을 계속 올려다보니 어머님 생신인 26일 그때 약속을 마침 잡았고 둘은 밥을 먹기로 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내용이 끊기는 걸 보니 남편이 스스로 내용 삭제하기 기능을 사용해 은밀하게 내용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갤러리에 들어가 보니 그 여자와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바람도 치밀한 사람을 핀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가 딱 맞았어요. 어차피 들킬 거짓말, 이렇게 허무하게 들통이 날 줄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부엌에는 시모가 계셨고 아기는 버젓이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엄청난 걸 봤다는 생각에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차마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혈압 때문에 힘드신데 괜히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5분 후 남편이 불이 났게 핸드폰을 찾으러 집에 다시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이 제 손 안에 있는 걸 보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뭐야, 이걸 왜 당신이 가지고 있어? 아이씨. 핸드폰 가지러 온 거야? 참나, 그러게 안 하던 짓을 해? 아 몰라, 이리 줘. 남편은 숨기는 게 분명히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도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왔죠.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증거를 모아 제대로 터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핸드폰 패턴을 비밀번호로 바꾸었길래 이상해서 다시 풀어봤더니 0000으로 비번을 바꾸었더라고요. 남편의 핸드폰을 보는 건 정말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 도저히 못 참아졌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는 낯선 여자의 카톡을 본 이상 저도 이대로 가만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의 핸드폰은 정말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동안에 나누었던 카톡들을 모두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두었죠. 그리고 들여다보니 남편은 그 상간녀와 교류한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커플 메신저 어플로 따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딱 연인 사이였죠. 저는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증거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제가 그때 남편 문제로 워낙 신경이 너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바로 눈치를 채시곤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얘야 수연아, 이번 주에는 종민이 온다고 해? 요즘 많이 바쁘네? 아, 네. 이번 주에는 오겠죠. 수연아, 근데 너 요즘 왜 그러냐? 도통 입맛도 없는 것 같고 괜찮은 거야? 어디 아파? 너는 내 며느리이자 딸이야. 알지? 이 시어미한테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겠지? 그리곤 어머님이 저를 꽉 껴안아 주시는데 눈물이 나는 걸 참느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께
남편이 바람 피우는 이 사실을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말도 없이 금요일 저녁 늦게 집에 남편이 온 날이 있었어요. 분명 주말에 못 온다고 했는데 웬일로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올라와 집 근처에서 친구와 술 한잔을 마신 모양이더라고요. 술이 한껏 취해서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야, 김수연, 나와. 당장 나와, 이씨. 서방님 말을 무시하냐, 너? 아우, 술 냄새. 동네 창피하게 왜 이래? 어서 들어와. 남편은 고주망태가 되어서는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쳤어요. 12시가 넘은 시간이라 가족들은 모두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랑 아람이 모두 자. 쉿, 조용히 하라고. 야, 너가 뭔데?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어? 언제 왔어? 이번 주말 못 온다고 하지 않았어? 야, 김수연, 내 말 잘 들어. 너 다 알고 있지? 뭐가 갑자기? 남편은 저를 추궁했습니다. 자기가 바람핀 사실을 고백하려는 모양이었어요. 내가 모를 것 같냐? 요즘 너 내 핸드폰 자주 보더라. 내가 모를 것 같았냐? 그래,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이니까 내가 말해준다. 나 좋아하는 여자 생겼다. 진짜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사랑하게 됐다. 미안하게 됐다. 그런데 어쩌냐. 너나 나나 늦기 전에 진짜 사랑 찾는 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냐? 나도 너 앞에서 거짓말 더 이상 하기 싫다. 지겨워.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여자가 더 좋다. 너보다. 너랑 결혼하고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기 낳고 너 아줌마처럼 사는 거 보는데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더라.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바로 이혼하자. 엄마만 돌아가시면 너랑 안 사니까 준비해둬. 나도 엄마 앞에서 더 이상 비참해지기 싫다.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기숙사 아예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지방으로 아예 부서 돌리려고 팀장한테 말할 거야. 내가 당장 이혼해달라는 이야기는 안 할게. 우리 아람이 또 아직 어리고. 근데 같이 사는 건 이쯤에서 그만하자.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야, 그래, 말 잘했다. 너 핸드폰 가관이더라. 그 바닐라라는 여자 뭔데? 누군데? 너 아기 아빠야. 결혼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나 안 미쳤어. 그 여자가 더 좋아졌다고. 미치겠다고. 남편은 제 앞에서 당당하게 상간녀가 더 좋아졌다면서 이혼을 나중에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때 마침 방 안에서 이 상황을 모두 듣고 계셨던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말릴 새도 없이 시어머니는 남편의 싸대기를 때렸어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수연이한테 뭐? 어쩌고 어째? 아이씨, 엄마 미쳤어? 왜 이래? 너는 맞아도 싸.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참다. 너야말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너 아람이 아빠야. 수연이 남편이고. 너 내가 아는 아들이 맞아?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진짜 미친 거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 언제부터야? 너 언제부터 이 짓거리 하고 다녔냐고? 아씨, 몰라. 짜증나게.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그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랑 평생 살라는 거야? 엄마는 누구 편이야? 야, 이놈아. 여기에 편이 왜 나와? 너 진짜 아직도 철이 안 들었구나.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아이고. 어머님은 목 놓아 우시면서
연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심해지셨는지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며 다리가 풀려 그만 그대로 소파 쪽으로 넘어지셨어요. 저혈압은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한 병이라 끝까지 시모에게는 남편의 바람피는 사실을 숨겼는데 이렇게 남편의 바람피는 사실이 허무하게 금방 들통이 나버리는 게 정말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 와중에도 이혼 타령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는 못 살겠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남편은 결국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 상간녀와 편하게 사랑을 하면서 살겠다면서 자기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한테는 전화 한 통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었어요. 저도 거의 반포기 상태로 지냈습니다. 어차피 마음 떠난 사람 잡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상간녀 소송은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조차고 이혼을 해줘야 하지? 라는 생각이 순간 스쳤거든요. 사실 상간녀 소송이라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이혼을 준비하는 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점점 밥을 드시지 못하셨어요. 어머니, 밥은 드셔야죠. 요즘 왜 이렇게 밥을 안 드세요? 입맛이 없어. 그래서 결국 이혼하는 거지, 너희? 네, 그래야죠. 살 이유가 없네요. 아람이 아빠가 저 사람이라는 사실이 소름 끼쳐요. 수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까? 내가 다 큰 자식 불러 앉혀놓고 다시 가르쳐도 지금 벌써 마음이 다른 여자한테 떠나간 놈인데 내가 너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보란 듯이 상간녀 소송해라.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그놈 사지를 내가 다 찢어놓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내가 화병이 생기려고 해. 조강지쳐 버린 놈들은 제명에 못 살지. 돈 필요하면 말하고 변호사 이런 거 쓰려면 돈 많이 들잖아. 응?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으세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그래도 지금 힘내고 살아요. 그러니까 밥도 잘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세요. 돈도 일단은 여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저는 상간녀 소송을 알아보기 위해 유명한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여러 번 했어요. 생각보다 과정이 꽤 복잡하고 번거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생각보다 비쌌어요. 이왕이면 좋은 변호사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상담을 하니 금방 몇백만 원이 나갔습니다. 정말 이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그런데 하루는 시모와 함께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또 한 번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면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구토를 하셨습니다. 저의 이혼 과정을 지켜보셨던 시모도 몸이 말도 안 되게 약해지셨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런 끔찍한 이혼 준비는 상간녀 소송과 함께 거의 1년 가깝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금방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저는 소송까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꽤나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여보세요? 나야. 웬일이냐? 엄마는 잘 있어? 참 빨리도 물어본다. 잘 계시겠니? 상간녀 소송 걸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 여자한테도 소장 갈 거야. 야, 뭐? 소송? 그게 되겠냐? 그래, 애 써봐라. 그리고 설령 소송해서 진다고 해도 상관없어. 난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내 목적은 하나, 이혼이야. 알겠냐? 남편은 이혼을 준비하는 내내 끝까지 자기 자존심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와 동거를 하니 많이 이상한 소문도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막장 쓰레기로 변했지만 본인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여자한테 미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제대로 보여주었어요. 저놈이 어디가 좋다고 결혼했는지 스스로가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 좋은 일은 어떻게 이렇게나 연달아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시모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의 일이었어요. 기립성 저혈압이 워낙 심하셔서 밖에 자주 안 나가시는데 하필이면 그날 하루는 동네 친구를 만난다고 나가신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도 안 되게 교통사고를 당하셨던 거죠. 진짜 교통사고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끔찍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더라고요. 사고는 정말 한순간이었고 가해자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이지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어머니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거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함몰되어 있으셨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불행이 이렇게나 갑자기 한꺼번에 몰아칠 수 있구나 하며 하늘의 저주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 말로는 절대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저혈압으로 큰일 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병원에 왔지만 이틀 정도만 있다가 다시 직장 때문에 제가 시모 곁을 지켰어요.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이상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수연 씨인가요? 네, 누구세요? 이미자 씨가 시어머님 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 자산 관리하고 있는 변호사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연락이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일단 뵙고 말씀드릴 게 많은데 시간 언제 가능하실까요? 일단 어머니 문제인가요? 제가 어머님이랑 상의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시모의 자산관리 변호사가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다니 정말 이상했어요. 병원에 다시 가서 시모에게 여쭤보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아까 낮에 어머니 자산관리 변호사가 따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상하네요. 저한테 잘못 전화가 온 거겠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전화 잘 받았구나. 내가 너한테 전화하라고 번호 알려준 거야. 수연아, 지금부터 내 이야기 잘 들어. 난 수연이 정말 딸처럼 생각해. 알지? 그리고 종민이도 내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건 변함없어. 그런데 말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조강지쳐버리고 바람피는 것들은 끝까지 속썩여. 우리 손녀 아람이랑 수연이 위해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뭘 해줘야 할까 생각해봤더니 내가 가진 땅 문서밖에 없더라. 이혼 준비하면서 돈 많이 들지? 이거 보탰어. 그리고 보란듯이 이혼하고 상간녀 소송 그것도 해라. 이혼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잘 살아. 내가 가진 땅 명의를 수연이 너한테로 돌리고 싶다. 내가 수연이 너 계좌에 10억 보내줄 거야. 근데 이게 워낙 돈이 많아서 명의 변경하려면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변호사도 만나야 하고 그럴 거야. 아무튼 이혼하고 나서도 문제없이 하려는 거니까 상담받고 와. 어머니,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아니야. 진짜 주고 싶어서 그래. 난 하나도 안 아까워. 우리 손녀 아람이 얼굴 보면 억장이 무너져.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지. 결국 저는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동안 자초지정을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물려받은 땅이 많으셨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것 말고도 꽤 몇 개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기부를 하신다고 결정하셨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그 땅은 제 이름으로 명의를 돌려두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이 죽게 되면 그 땅 명의를 며느리에게 돌리겠다는 서약도 모두 해두셨더라고요. 어머님이
이거 언제 작성하신 건가요? 실례지만 지금 현재 이혼 준비 중이시죠? 이혼 한창 준비하시면서 그때 오셨어요. 본인이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한스럽다면서 줄 게 땅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눈치 못 채셨을 거예요. 며느리가 알게 되면 큰일 난다면서 비밀스럽게 준비하셨어요. 며느리가 거부한다고 하면 손녀 아람이에게 명의를 주고 싶다면서 이순이로 손녀로 해두셨어요. 그럼 남편은요? 그래도 직계가족이 먼저 아닌가요? 네, 통상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죽은 후에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공인을 해두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건 이혼하게 되시더라도 며느님 또는 손녀분 명의로 땅은 가지게 되실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게 미리 준비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만 믿으세요. 그리고 전 남편분 앞으로는 현재 어머니가 살고 계셨던 그 아파트 한 채는 남겨두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어머님이 주신 그 10억 땅에 대한 명의를 받아들였어요.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라고 생각했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감사하게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법정에서 저를 때리려고 손도 올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시모를 협박해서 이 사단이 난 거라면서 저를 음해하고 못살게 굴었어요.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바람핀 순간부터 천천히 이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레 시모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제가 이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셨거든요. 어머니, 엄마, 이렇게 가버리시면 전 어떡해요?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엄마 같았던 시모가 갑자기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나자 저는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례는 간단하게 진행했어요. 빌어먹을 남편 놈도 3일 내내 상을 같이 치루었습니다. 상을 치르는 동안 저는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했어요. 정말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소름이 끼치고 더러웠습니다. 갑작스런 이별은 저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딸 아람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진 시모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죠. 시모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유품 정리를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참고 이겨내기도 했죠. 그 후 저는 1년 가까운 끔찍한 시간 동안 이혼 준비를 했고 상간녀 소송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10억은 절대 안 뺏기고 상간녀 소송까지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정말 소름 끼치는 시간들이었지만 정말 통쾌하고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딸 아람이와 행복하게 살 날만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사실 이혼 후 한 6개월 정도는 10억을 내놓으라는 전남편 때문에 힘들었어요. 협박 전화를 받기도 하고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과 아이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면접 교섭 시간에도 아이와 놀아주기는커녕 매일 10억 타령을 하며 저와 아이를 협박했어요. 하루는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서 아이 스스로가 아빠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에게 아빠를 보여주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매일 술을 먹고 아이를 만나러 온다는 사실도 너무 소름 끼치고 창피했습니다. 아이가 술 냄새 나는 아빠로 기억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결국 저는 변호사를 한 번 더 만났고 비양육자의 비행과 폭력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아이는 아빠와 만나는 횟수를 조금씩 줄어나갔죠.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이가 어느덧 어린이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상처가 아직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찾아온 건지 이사간 동네에 전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순간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뭐야? 어떻게 알고 왔어? 야, 김수연.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냐고. 아람이는 잘 있어? 수연아. 미안하다. 나 그 여자한테 돈 다 뜯기고 왔어. 나 이제 진짜 거지 됐다. 미안하다 진짜. 내가 조강지쳐 버리고 벌 받는가 봐. 나 좀 받아줘라. 뭐? 야, 너 미쳤니? 그러게, 네 복을 네 발로 찬 거지. 안 그래? 시어머니가 오빠 부를 때 매번 했던 말 기억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잖아. 오빠는 어때? 어머니한테 떳떳하고 당당한 아들이야? 살아생전에 어머니한테 효도했어? 못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후회하고 너한테 용서를 비는 거 아니야. 어머니 이제 세상에 안 계시니까 얼굴도 볼 수 없고 효도도 할 수 없잖아. 효도라는 게 그런 거야. 살아계실 때 제대로 못하면 돌아가시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거. 그래서 있을 때 잘하는 말도 있잖아. 오빠도 마찬가지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난 이미 끝났어. 아람이랑 나는 아빠 같은 거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할 거니까. 알겠어? 그리고 더러운 그 얼굴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마. 역겨우니까. 저는 남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집도 이때쯤 이사를 했어요. 아이에게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바에는 아예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여러분도 현재 똥 같은 인간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그럼 피하세요. 그게 상책입니다. 저는 현재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딸 아람이를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죠. 천천히 일단 연애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우리 인생은 짧으니까요. 여러분도 사는 동안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후회 없는 인생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